해수부에서 그러니까 바다와 관련된 산업과 관련해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입법 과정에서 전혀 고민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제 제가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그 회사 분야의 산업에 있어서는 이 중처법이 어떻게 이제 작용할지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아주 리스크가 많거든요. 근데 그 리스크에 대해서 전혀 평가가 안 된 상태에서 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저는 이제 중처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중처법의 법리가 결국 회사 산업 분야에서는 어떻게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들은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이 많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그거 가지고 사실 해수부에서 뭔가 다시 조금 큰 일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원인은 뭐냐면 제가 통계를 먼저 보려면 중처법에서는 일단 제가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빨리. 중처법에서는 사망하거나 그다음 상해를 입게 되면은 그게 중대재해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대재해를 보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021년 제가 한국선언 통계연구를 찾아보니까 지금 3,580명이 이제 재해를 입었고 그 중에 이제 사망이 93명, 상병이 3,000명이나 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거의 한 3,200명 가량이 잠재적인 형사처벌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인 면만 본다고 하십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내양선은 이렇고 연근의 것은 모르겠습니다. 수협이나 이런 쪽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압도적으로 지금 재해가 많거든요. 상병도 많고 사망도 엄청 많습니다. 만약에 제가 나라에서 입법을 할 때 이런 통계를 보고 만약에 법을 제정했다고 하면 해수부를 저는 빼놓고 이 일을 할 수도 없을 것 같거든요. 전혀 여기에 대한 통계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면 적어도 사망재해나 상병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게 전부 다 형사사건이 되고 물론 거기서 유죄가 되냐 안 되냐는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느 한 사람이 어느 경영자 한 사람이 형사 절차에 어떤 부담을 부담한다는 자체가 매우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구도 자체가 저희가 실무적으로 보면 결국 경영자하고 이제 피해를 입게 된 재해를 당한 이제 선원과의 이제 대립 구도가 되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형량이 높고 하면 뭐 구속이나 이런 뭐 영장이 발부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재판 과정에서는 합의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피해가 발생한 것은 맞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이제 그걸 어떻게 반영할까 되는데 실무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 뒤에가 보시면은 15조에 보시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5배까지 가중해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재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엄청난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협착력이라고 이렇게 레버리지가 돼서 이제 경영자하고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리스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만 보더라도 야, 여기 이 정도의 통계가 있는데 해수부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업계 입장을 전혀 들어보지 않고 이 입법을 해서 시행하겠다는 거는 그리고 바로 이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해수부 입장이 어떤지 제가 알고 싶어서 한 지난주인가 2주 전인가 그 해양안전 포럼이라고 서울에서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는데 거기서 내용은 이제 초점 자체가 저는 해수부에서는 안전보건과 관련해서 지금 업계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령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고 해수부는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그걸 본인들은 어떻게 이제 이거 중처법을 수범할 건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만 입장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이제 자료만 봐서는 되게 이제 심각한 저는 그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이제 경영자 등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이 차이점이 뭐냐면 종전의 산안법이나 거기에서는 사업주, 그러니까 사업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 그 자체하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을 담당하고 있던 보건 관리 담당자. 그래서 이제 그 법인의 대표이사는 대부분 처벌을 안 받는 게 안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 법에 의하면은 결국 그 대표이사를 처벌하겠다는 그런 게 되겠죠. 아까 선박관리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법상에 이제 회사라고 하셨는데 결국 그 대표이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니면 적어도 형사 절차에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형량이 되게 높습니다. 하한이 정해져 사망재해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질병자의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 그 5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렇게 이제 형사처벌도 높고 민사책임의 범위도 되게 높은데, 지금 이제 그러면 경영자가 이 법을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안전보건과 관련해서 그게 되게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고요. 지금 이제 2020년 1월 27일부터는 시행이 되는데, 다만 이제 개인 사업자하고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2년 후인 2024년 1월 27일 날 시행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의 내용 간단하게 보시면 통계는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의무의 주체, 그래서 형벌의 대상은 사업주, 개인 사업주를 말하는 거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책임을 지는 분이 이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재해를 갖다가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 되고,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아니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로 봅니다. 그래서 1명만 사망하셔도 그게 이제 중대산업재해가 됐고요. 중대시민재해 같은 경우에도 뭐 1명 이상 사망자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발생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이렇게 해서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아까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주는 여기서 적용이 되지 않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그 개인 사업주에 한한다는 법정 표현과 관련해서는 그냥 법인인 사업자는 어떻게 될 거냐. 법인인데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무의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본인이 그러니까 그 경영 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이나 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 게 1호하고 4호입니다. 1호 같은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이게 이제 법이 있다가 10월 달에 시행령이 제정이 돼서 4조가 여기 9가지 정도가 이제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걸 챙겨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게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제일 문제다 생각이 드는데, 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 안전보건법령, 회사 분야에 있어서 안전보건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게 이제 엄청 넓다는 거예요. 법도 많고 거기에 있는 의무의 내용들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해수부에서는 정리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당장 이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이 시행이 되기도 하는데, 수범자 입장에서는 내가 뭘 해야지 되고, 또 그걸 하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전혀 감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의무가 또 확장이 돼가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한테 뭐 도급이나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에도 만약에 그 시설이나 장비, 장소 등에 대해서 그 도급을 하신 그분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종사자, 제3자 A가 B한테 일을 맡겼고 B가 C한테 다시 일을 맡겼는데, 아니면 B가 C를 고용해서 했을 때 C한테 이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A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처벌 범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만 또 너무 이게 이제 걱정하시는 게, 무조건 그러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은 처벌을 받느냐? 이게 지금 조금 궁금해서 생각하실 거예요. 처벌을 이제 유죄 판결이 나서 처벌을 받느냐 문제하고, 그 다음에 형사 절차에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부분까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형사 절차에 부담을 안게 된 부분은 아주 저는 부담이 크다 생각되고요. 다만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았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느냐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고의범이거든요. 고의범이란 말은 뭔가 안전상의 위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경영 책임자가 그냥 슬쩍 눈 감고 가서 이래, 사고 안 나면 다행이지, 요렇게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방치한다든지, 아니면은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를 안 하고 업무를 하게끔 해서 사고가 발생하면은 고의에 의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봐서 이제 처벌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본인 처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업주하고 경영 책임자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처벌이 되게끔 돼 있거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50억 이하의 벌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상자 발생했을 경우는 10억 이하의 벌금. 다만 법인이 상당한 주기가 감독 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제 제외되는 걸로 해서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손해배상 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에서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다만 이 5배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또 다양한 몇 가지 기준들이 있긴 합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재해를 당한 사람 입장, 특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외국인들이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체류하기 위해서 이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선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 제도를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하면 뭐 제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뭐 부장해줘야 되지만 남용이나 악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들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그냥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쟁점이 될 수 있는 개념이 결국 경영 책임자가 그럼 누구냐? 법에서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고 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 책임자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해설서에서 배포된 내용에 보면은 그 회사의 대표이사는 경영 책임자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열거해 놓은 것처럼 회사의 등기이사는 아니지만 주식이나 지주 회사 등을 통해서 사실상 또는 법률상 기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상 기업의 소유자이지만 기업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등기이사도 아닌 경우에는 좀 배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상법상의 법인의 대표자는 당연히 될 거고, 그다음 법인의 인원 및 그 예산 등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운영자도 가능할 거고, 만약에 독립된 사업부문을 대표하고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아무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의무를 부과하겠고, 의무를 부과한다는 말은 이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선박관리 사업자 입장에서는 본인께서 경영 책임자의 범위에 들어가서 이 중첩법을 적용받는 것 외에 이제 선사로부터 자기가 위임을 받아가지고 선박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이제 안전보건 책임자라는 두 번째 개념이 이제 포섭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가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했던 분야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제가 생각해 두고 있는 사례는 A라는 선사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것까지 지금 이제 저희가 나왔던 좀 선진 형태의 선박 관리 예산 그것까지 다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급화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건데, 그렇게 이제 아주 잘하고 있는 B라는 선박 관리 업체에다가 그 모든 걸 맡겼을 경우에, 그럼 그 경우에 그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B가 데리고 어떤 선원이 사망하거나 재해를 입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은 그 일을 맡긴 A 선사가 또 아니면 선박 관리사 중 누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개 다 이제 해당될 수 있겠죠. 요건을 다 검토해 보면. 아마 근데 이제 선박 관리 안전보건 경영 책임자라는 게 결국은 대표 경영 책임자하고 똑같은 정도의 이제 그 권한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거든요. 해석론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과 인원의 운영 등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 안전보건 경영 책임자의 개념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제 사견으로는 이제 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이 4조하고 9조인데 그 4조하고 9조를 부과하고 있는 의무를 실질적으로 자기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해서 의사결정권을 가지면서 예산과 사람까지 이렇게 이제 그 투여해서 이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그분들한테 이제 그 안전보건 경영 책임자의 개념을 이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또 궁금한 게 저희가 뭐 이제 대표 경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 경영팀에 두 사람이 있을 경우에 한 사람한테 다 맡기면은 피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병렬적으로 부담한다는 거고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제가 이거 지나가고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조금 이해해 보실 것 같습니다. A 해운회사가 B 선박관리회사 사업자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승선한 선원 C가 선박 운항 중 재해로 사망한 중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요건에 따라서 A 해운회사의 경영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은 또 그 해당 선박은 그 사업주나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선원 C 같은 경우에는 중첩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그 종사자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또 중첩법 4조가 규정하고 있는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이행했는지, 경영 책임자는 그 의무를 갖다가 고의로 위반했는지, 그래 의무 위반과 그다음 선원의 사망 사이에 이제 인과관계, 이거는 형법적 접근입니다. 처벌 접근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러 요건들을 이제 살펴봐야 될 거고요. 이제 사실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비선박 관리업자에게 다 위탁했다. 돈 그만큼 주면 제가 관리비를 그만큼 많이 주고 했는데 내가 무슨 책임이 있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주장도 배척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거죠. 중처법에 의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선박관리 사업의 형태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형태가 있을 건데 그래서 요거 이제 중처법 적용했을 때 그러면은 비선박관리 사업자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는 그러니까 나는 이 선박 운영하는 사람은 A 해운회사고 나는 위탁만 받아가지고 선박 관리할 뿐이다. 이 말이 통하겠느냐라는 거죠. 이제 그거는 선박 관리 형태에 따라서 이제 다시 세분화시켜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선원성 출연 선박 관리나 아니면 기술적 선박, 요거는 강학상으로 이렇게 제가 나눠져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재해를 당한 그 선원과의 고용관계라든지 그 선원의 뭐 임금 고용관계, 그 선원의 이제 안전이나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누가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선박 관리 사업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박 관리의 유형이나 실제 실무에서 선박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 선박 관리업을 하시는 그분과 우리가 선원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선원과의 고용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이제 실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이 법의 적용을 이렇게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선박 관리업 부분은 다 여러 번 말씀하셔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이제 선박 관리 유형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겠다. 다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선박관리 산업 육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선박관리 산업 육성의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선원 송출형에서 기술적, 산업적 선박관리 산업을 하고 안전까지 포함해서 아주 이제 고퀄리티의 선박관리 산업을 하자라는 것이 이제 중론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중론으로 따라갈 경우에 선박관리업자가 중처법의 적용에 대상받을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처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기존 선박관리업자의 경영 비용도 저는 증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법에도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A 해운회사가 B 선박관리회사한테 선박 그 안전과 보건 관련 업무를 갖다가 맡겠다고 했을 때 B 해운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A 해운회사 입장에서는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고 본인들이 맡긴 B 선박관리회사가 정말 적절하게 그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갖다가 잘 이행할 수 있는지 점검하게끔 돼 있거든요. 법상에. 그러니까는 해운회사뿐만 아니라 관리회사 양자가 전부 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협업을 통해 가지고 서로 크로스 체크하면서 진행하게 갈 수 있게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그 시행령 조항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급이지 않습니까? 용역하든지 위탁을 준 거고 선박 관리를 위탁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도 보고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도 마련해라는 거죠. 해운회사는. 해운회사가 비선박관리업자한테 맡기려고 하면 비선박관리업체의 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너네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 적용해서 평가해봐라. 해운회사가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박관리 업체에는 그 해운회사의 니즈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자기 수준을 높일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 높이려고 하면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는 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회사법적 관점에서 필요한 그 논의가 필요한 다른 쟁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이제 산안법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중처법은 산안법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산안법에서 이제 그 제외가 되는 분야가 있거든요. 선박 안전법이 적용되는 부분,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산안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 안전법 분야와 관련해서는 중처법을 적용하지 않을 거냐 뭐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처음에 소두에 말씀드렸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 의무의 범위가 엄청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범자 입장에서 내가 뭘 해야지 처벌을 안 받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빨간 글씨로 적어놓은 것처럼 회사법상 안전보건 법령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곧 중처법상의 의무 이행으로 된다고 여겨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회사부터 지금 하고 있는 안전보건 관련해서 여러 지금 시스템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을 뭔가 더 해야지 처벌을 받지 않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정립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험과 관련해서도 이제 결국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 리스크를 해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 책임자들의 형사고발 관련해서는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과 관련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구속됐을 경우에 고소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 경영자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법인에게 부과된 벌금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금, 아까 500까지 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으로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보내놓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제 선박의 국적하고 그 이제 재해를 입은, 왜냐하면 선박 같은 경우에는 편의 취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우리 선박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선박 관리자도 외국 선박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역시. 조금 더 나간다고 하면 사실 용성관계에서 각 용성관계마다 누가 책임을 질 건지에 대한 논의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거 해수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그래서 빨리 2년 뒤에 되기 전에 뭔가 이 안정성이 있는 법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최성진입니다.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박문학 변호사님 덕분에 좋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내년에 시행인데 아마 틀림없이 실무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설계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걸 사업주를 처벌함으로 해서 일단 그런 사망사고가 발생을 예방하겠다는 그런 사업 관련이 있는데, 저는 전공이 형법이라 그쪽에 좀 관심이 좀 의문입니다. 이게 처벌을 통해서 어떤 게 예방된다는 게 실증적으로 연구된 바도 없고, 지금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처벌의 강도와 범죄 발생은 관련이 없다는 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급하게 좀 거의 만들어진 점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법조문이 상당히 좀 불명확합니다. 발표하신 것처럼 불명확하고, 11월 17일 날 불명확하다는 그런 이의가 많이 제기되니까는 고용노동부에서 부랴부랴 일단 해저서를 만들어냈거든요. 한 300페이지 정도 만들어냈는데 그걸 읽어봐도 그 불명확하게 좀 해소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이제 실무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발표를 너무 꼼꼼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크게 질문한 내용은 없고 한 3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국과 비교해 볼 때도 지금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단순 과실의 경우에 일단 대표이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라든지 호주 같은 경우는 고의범 혹은 또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벌 범위가 좀 굉장히 넓다는 거.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보게 되면 한 700개 여기에 조항이 있습니다. 그 관련된. 그런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딱 16개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구체적 내용은 전부 다 관계 법령에 위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와 관련해서는 선박안전법, 그 다음에 선원법, 이 두 개가 관계 법령인데 법 자체가 일단은 그 기준이라든지 내용의 풍부성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도급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도급인하고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근로자 경우에도 이제 도급인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례적이죠. 이례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지금 1년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년 이상이 이제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이게 형법으로 치면은 굉장한 촉탁승낙살인죄 이 1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의 한을 정한다는 것은 보통 흉악범의 경우에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업무상 발치 같은 경우도 5년 이하, 그다음에 산업안전보험 같은 경우도 7년 이하인데 이게 지금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사업주를 하여금 말씀하신 것처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영 책임자가 면책 조항이 필요한데 그 면책대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안전체계 관리임자를 모셨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그런 걸 모실 때 모두 안전에 관한 건 위임을 하는 이런 식이 될 텐데 지금 법문상을 보게 되면은 그런 안전관리 책임자를 갖다가 일단 모셨다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영자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아마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벌도 중첩이 되어 있죠. 이게 징역형과 벌금형과 손해배상과 행정처분 이 4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처벌의 강도 면에서도
조금 이중적인 처벌 위험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사항은 이게 아까 그 통계를 보고 좀 놀랐는데 한 3,000여 건 정도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다 그죠? 예, 선권 참석할 정도인데 이게 만약 선박안전법하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만약에 중첩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이 두 법률 관계가 과연 어느 쪽 갔다가 좀 더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답변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원래 우리 조합에 김창진 실장께서 후원자로 참석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일정으로 제가 대신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KSA 한국해운조합의 장광 팀장입니다. 박문학 변호사님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선박관리 산업을 주제로 한 쟁점사항 및 여러 이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동법의 모호한 기준 그리고 핵심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질문보다는 우리 KSA 한국해운조합이 1,800개 조합원사를 위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그 1월 27일 이전에 조합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준비사항과 공제상품 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동법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아까 언급하셨지만 안전보건 의무를 가지는 경영 책임자 또는 이제 안전 경영 책임자에 대한 범위, 이러한 경영 책임자에 대한 강한 형사처벌 조항과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이제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이에 대한 모호한 개념 등이 법 시행 후 문제가 될 쟁점 사항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해운 산업은 타 산업군에 비해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운 선사의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우리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에 대한 공제 사고 자료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매년 여객 사고는 약 90여 건, 재해자 수는 170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객선은 아까 여기 법에서 언급된 것처럼 공중교통수단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중교통수단에 해당되면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객 이용객이 여객선의 승선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중대시민재해의 해당 유무가 이슈가 될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여객 사고에 대한 재해자의 어떤 보상 심리가 늘어난 점, 그리고 동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여객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마도 여객 운영선사는 동법의 중대시민재해라는 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선원의 경우도 선원은 이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선원 공제를 기준으로 보면 아까 박문학 변호사님께서 전체 기준을 주셨습니다만 조합 기준으로 보면 선원 재해 사고는 매년 약 한 540건이 발생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직무상 재해는 약 한 350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 350건의 직무상 재해 사고 중에 사망 사고는 매년 약 한 20건 정도가 발생됩니다. 이런 직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그다음에 상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법 아까 언급하셨는데 제4조에 의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가지는데 특히 동조 제4호에 보면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과 해상에서 적용되는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선원법 등 중복 적용 문제도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해상 사업의 특수성도 고려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상 산업 분야의 특수성이 반영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되는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이제 선사별로 좀 다양하기 때문에 경영 규모, 조직에 차이가 있는 선사들이 소속 선박의 운항 형태와 선종 그리고 이제 항로에 맞는 표준 매뉴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조합은 우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매뉴얼 제작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법 시행 전에 표준 매뉴얼을 제정하고 배포해서 해상 사업을 하시는 저희 조합원 분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고요. 간단히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면 저희 그 중대재해처벌법 및 아까 관계법령 주요 내용, 그런 적용 범위 등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합니다. 이 관계법령은 언급된 선원법, 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 산업안전보고법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해사법령과 중대재해처벌법, 해사안전보고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비교해서 표준 매뉴얼을 구성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10년간 해상에서 발생된 그 중대재해 사고를 분석해가지고 예방 대책을 검토한 후에 우리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보건 의무 이행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를 통해서 해상 사업을 하시는 조합원들이 동법의 의무사항에 적극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는 이제 공제 상품과 관련된 공제 상품 개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처벌법이 적용되어서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공제 상품을 우리 조합에서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객 운송사업, 화물 운송사업, 해운 중개업, 그다음에 선박 관리업 등을 운영하는 그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제 상품 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 법인 및 기관의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와 안전 책임자를 피공제자, 피보험자로 하는 피보험자로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사유로 발생한 어떤 변호사 선임 비용, 기타 소송 절차에 따라 소요된 비용,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기 위한 비용, 그리고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기인한 형사처벌이 진행 중일 경우에 이를 감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이렇게 이제 보상의 범위를 이렇게 두고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마 동상품은 내년 1월경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현재까지 우리 조합이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매뉴얼과 공제상품 개발이 완료되면 또 기회가 된다면 내용을 공유하고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목항대학교 김창입니다. 일단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저도 가지고 있는 그 의문증에 대한 부분들을 마찬가지로 디테일하게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포럼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이번에도 하면서도 느꼈지만 사실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근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어떤 의구심이나 문제점을 가지고 있긴 한데, 물론 강문학 변호사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공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해운조합에서 만들고 있는 이런 매뉴얼 등을 나중에 공부를 하면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않을까라는 제가 방금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매뉴얼이 나오면 좋겠다고 일단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 일단은 지난번에 이 법을 제정 과정에서 참여하셨던 변호사님께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도하는 바가 뭔가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한 문장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걸 얼마나 잘 이행하는가가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시스템을 잘 이행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걸 실행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일단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 오늘 발표하신 선박관리산업과의 관련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 심플하게 선박관리 계약을 맺고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심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 구조상으로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있고 실제로 누가 실제 거기 소유자이고 누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지 누가 책임자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실행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오래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중대 시민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여객선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그렇다면 유사한 정도의 여객을 운송하고 있는 그럼 유도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유도선은 또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유도선 중에 큰 유도선 같은 경우는 1,400명이 여객 정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과연 여객선과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 건지 구체적으로 전혀 아마 그것도 만드는 과정에서 미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운의 어떤 특성을 반영한 그런 요소들이 전혀 이제 고려가 안 됐다라는 게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뭐 두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선박안전법상에 결함이 있으면 결함 신고를 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결함 신고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선주를 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로 이 중추법에 의해서 또 처벌을 하겠다라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고 그래서 해운 기업을 고려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해양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어떤 뭐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앞쪽에서 인적 여러에 의해서 사고가 난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사실 해양에서 사고 나는 것의 정확한 원인 파악이라는 게 아까 배곡천 박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웬만하면 다 인적 과실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왜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매뉴얼 말씀하셨는데 이런 해운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차제라도 관련 어떤 최소한 지침이라든지 뭐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단 이렇게 아까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고 책임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선대에서 빠져나가는 배들도 분명히 생겨나게 될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국적선을 유지하는 거나 아니면 관리회사들이 이제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사업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일단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비서님께서 계속 시계를 보셔서요. 일단은 그 정도로 하고 하나만 질문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실습생들이 현장 실습 위탁을 나갈 때 계약서를 냈거든요. 계약서에다가 학교도 들어가고 총장이 들어가고 현장 실습 회사도 들어가고 학생도 들어갑니다. 이제 3자가 계약이 공동으로 하게 되는데 만약 이런 경우라면 사고가 났을 때 어떤 형태로 이게 해결이 돼야 될까 한번 변호사님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다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아마 다 정리가 돼야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완성된 어떤 법리를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첫 번째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제가 또 잊어버리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제가 꼭 해야 됐다는 말씀을 잊어버렸는데 사실 제가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인 지식보다는 이윤철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자리에 안 계신 주현욱 교수님, 그다음에 진호영 교수님하고 이렇게 디스커션을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인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꼭 말씀드리고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지식을 도둑질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감사 인사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회사안전법이나 선박안전법은 결국 의무의 내용이 이룰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실무적으로 재수관계에서 법적 영합으로 가느냐 아니면 상상적 경합으로 가느냐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경영자를 처벌하는 지금 법은 지금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체가 다른 거죠. 형법적으로 보면 그러면 상상적 경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중특법의 형이 무겁다고 하면 중특법에 따라서 이 형량이 계산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건 개인적인 전문가도 계시고 하니까 사실은 이 중처법이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겁이 나는 법이긴 하지만 결국 고의가 있어야 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험에 있어서 고의나 중과실을 갖다가 커버해준다 이렇게 하는 그 생각이 기본적인 이 보험이나 공제의 어떤 에서 보호해주려고 하는 보험법적 원리하고 어떻게 이렇게 조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
그다음에 그 매뉴얼 말씀하신 부분도 관련해서도 사실 이게 처벌하는 법령이기 때문에 재형법정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이나 시행령에서 잘 알 수 없는 부분을 그냥 그 매뉴얼을 가면 그 우리 수범자인 국민들이 회원조합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서포트를 해주는 어떤 그런 기관에서 만든 걸 가지고 그 응부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참 저는 좀 재형법주의라는 기본적인 어떤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에 있어서는 조금 정말 바람직한 건 저는 아니라는 생각도 한 가지 좀 들었는데 그건 이제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조금 생각을 저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